이제 강세장이 끝난 게 아니냐, 본격적인 약세장으로 들어간 게 아니냐, 이게 가장 큰 우리의 고민거리잖아요. 그러면 방금 약세장은 세 가지의 스타일이 있다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약세장의 세 가지가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지금이 그 세 가지 약세장에 해당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구조적 약세장은요, 엄청난 거품 이후에 그 거품이 꺼지면서 실물 경기에도 큰 영향을 주고요.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고, 98년도 우리나라 IMF 시절에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듯이 그런 약세장이 구조적 약세장이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3년 동안에 실물 경기에서 큰 무슨 거품이 있었나라고 생각해 보면 거품 없었잖아요. 또 트럼프가 재임하던 시절에는 오히려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이 있으면서 뭔가를 투자를 더 하고 싶었는데, 미중 무역 분쟁 갈등 때문에 이게 투자를 더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018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급격하게 이제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18년 하반기부터 19년, 20년, 작년에는 또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그런 그 거품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보면 구조적 약세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 어떤 거품은 없었다. 그리고 금융 시스템을 지금 타격을 줄 만한 그런 요인도 없다라고 보면 구조적 약세장은 아닌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경기 사이클에 의한 약세장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작년은 최근에 20년 동안에 있었던 여러 번의 소위 말하는 경기 침체기 중에 작년에 경기 침체기를 한번 겪었고요. 2008년도에 한번 겪었고, 그리고 닷컴이 꺼졌던 2000년, 2001년, 2002년도에도 또 그런 경기 사이클이 둔화되는 약세장을 겪었었죠. 그 약세장은 바로 직전에 뭔가 또 경기가 업턴을 해서 좋았다가 꺾어졌을 때 나타나는 이제 약세장인데, 작년이 그런 또 경기 코로나로 인한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었었잖아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마이너스 성장하는 그런 약세장을 겪었는데, 또 지금 경기 약세장이 또 온다? 그것도 아닌 거죠, 사실은. 계속 미국의 실업률이 조금씩 떨어지고 경제 성장률이 올해도 강하게 나타나면서 경기는 지금 업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경기 순환적 약세장도 아니에요. 구조적 약세장도 아니고 경기 순환적 약세장도 아니고, 마지막 세 번째 약세장이 이벤트에 의한 약세장이잖아요. 작년에 엄청나게 큰 이벤트가 터졌어요. 거기서 반발 매수로 지금 올라온 장인데, 여기서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아니라 무슨 행성이 떨어진다든지 네. 아니면 거대한 지진이 발생한다든지 뭐 이런 자연 재앙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 여기서 이제는 시장이 고점 대비 미국 시장이 한 5% 빠진 걸 보고 이제 드디어 또 새로운 약세장이 시작됐다. 이거는 보면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지? 근거가 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 형태의 약세장이 이제 시작됐다라기보다는 강세장 속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조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2003년부터 시작했던 이제 본격적인 강세장이 2007년까지 이어질 때도 2004년도에 고점 대비 한 20% 빠지는 조정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중국발 쇼크였었어요. 중국에서 강력한 규제, 강력한 경기 진정책을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그리고 2006년도에도 경기가 계속 너무 좋으니까 그때도 한 번 더 또 정부에서 경기를 억제하는 정책을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강세장 속에서 고점 대비 10%씩 나오는 조정이 이유 없이 오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거기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으로 항상 그런 이슈는 있었어요. 그러면 2008년 금융위기 있고 2009년부터 시작해서 또 랠리가 있었을 때 2010년 5월 달에는
그리스 사태가 터졌었죠. 그리스 사태가 지금 헝다그룹에 비하면 훨씬 더 시리어스한 심각한 그런 문제처럼 보였었고요. 그러고 나서 2011년 상반기까지 주가는 또 랠리를 이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헝다그룹의 문제가 리만 사태처럼 다시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했으니까 이제 시장이 꺾이는 거다 라고 하기에는 강세장 속에서 나오는 부분적인 악재인데 리만 사태로 벌어질 만큼 리만 사태가 뭡니까? 리만이 뭐였죠? 은행이잖아요. 네, 인베스트먼트 뱅크, 커머셜 뱅크는 아니었지만 리만뿐만 아니라 그 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커머셜 뱅크까지 다 무너졌었어요. 시티은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는 그 리만 사태라 지금 한 그룹이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그룹이 도산을 하고 없어졌습니까, 그죠? 그런 헝다그룹의 문제, 그것도 정부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국민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정부 규제로 발생한 문제잖아요.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헝다그룹 문제가 제2의 리만 사태가 될 정도로 이제 상승 추세를 꺾는 강력한 악재는 아니다. 그리고 리만 사태 때는요, 도대체 서프라임 모기지와 관련된 파생 상품 규모가 도대체 얼마야? 도대체 이 월가의 투자금융회사들이 장난친 이 파생 상품 규모가 얼마인지를 모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공포스러웠었어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었는데 지금은 헝다그룹의 부채 규모는 350조.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악재, 예전에 갤럭시 노트 7이 폭발 사고, 배터리 폭발 사고가 나와서 한 7조 원의 손실을 볼 수 있다. 그 악재가 어느 정도 피해인지 예측이 가능하면 그게 증시에 더 이상의 문제로 불거지지는 않습니다. 미국 지금 정부 자체가 그죠? 네, 계속 국채를 찍어내야 그동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를 또 상환을 해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을 못하면 이제 미국이 디폴트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합의가 안 되더라도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몇 가지 막 얘기가 나오고는 있죠. 근데 과거에 우리가 항상 모든 미래의 불확실한 예측은 과거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도널드 레이간 대통령 시절에도요, 80년대 이 부채 한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냐면 그때는 레이간 대통령이 우주전쟁을 선포하면서 그때도 이제 그레이트 아메리카였죠. 그레이트 아메리카 하면서 엄청난 국가 재정을 쏟아붓고요. 국방비에도. 그러면서 돈을 이제 찍어내야 하다 보니까 민주당하고 합의를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부채 한도는 상향 조정해 왔었어요. 그거는 민주당이 됐든 공화당이 됐든 암묵적으로 싸우는 것처럼 하지만 암묵적으로는 다 합의된 결국은 다 상향 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만약에 정말 디폴트가 나고 돈이 모자라는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냐라는 이 확률상의 아주 낮은 확률을 걱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확률은 과거 사례를 보니까 없었고요. 단지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을 앞두고 노이즈는 있어요. 네, 혹시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걸로 이제 워낙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다 보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항상 타결되기 전까지 약간 또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 부분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과거에 우리나라가 IMF가 오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가 92년부터 무역수지로 흑자를 못 내고요. 계속 적자를 내는 가운데 돈이 없으니까 해외로부터 돈을 많이 빌려왔죠. 정부도 빌리고 민간기업도 빌리고 민간은행들도 종금사부터 은행들도 이제 빌려왔다가 그 빌려온 것만큼 빌려온 코스트 대비해 가지고 훨씬 많이 벌면 되죠. ROI가 높으면 되는데 ROI만 높으면
레버리지를 이용을 해서 훨씬 더 큰 수익을 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부채를 왕창 땡겼었는데 97년 IMF 오기 전까지 한 5년 동안 돈을 제대로 못 벌다 보니까 저 나라는 재정 건전성부터 여러 가지 기업들의 부채는 계속 커지는데 돈을 제대로 못 버니까 거기서 이제 돈을 빼면서 와장창 무너졌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계의 부채가 됐다, 정부 부채가 됐다, 기업의 부채가 됐다, 부채를 땡겨와서 결국은 그 이자 비용보다 훨씬 좋은 수익을 냈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애플 같은 기업은 부채 비율이 280%까지 갔었어요. 지금도 부채 비율 되게 높아요. 미국의 기업들 보면 뭐 160% 이런 기업들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싼 이자로 돈을 빌려와서 그것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내니까 어떻게 되죠? ROE가 올라가는 거죠. 내 자본 대비 수익률이 훨씬 높아지죠. 간단하게 예를 들면 내 자본금은 1억인데 부채를 9억을 조달을 해서 9억에 들어가는 이자는 2%라고 감안하면, 그러면 겨우 1,800만 원 정도 이자를 내는데 1억 대비 9억을 빌려와서 ROE 이자가 영업이익이 한 20% 났다 치자고요. 2억을 벌어요. 그럼 1억 대비 2억을 버니까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거죠. 1,800만 원 이자 빼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계부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70%가 부동산 대출이었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날강도 시스템에서 우리나라 개인들은 너무나 잘한 선택을 한 거죠. 오히려 부동산을 안 산 사람들이 더 억울해졌잖아요. 그래서 부채가 많다 적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채를 끌어다가 정말 ROI가 높은 투자를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만성 적자국이고 엄청난 정부 부채가 있고, 그죠? 그런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애플이라는 기업도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음에도 왜 아무 문제가 없을까? 네, 그 낮은 이자에 비해서 돈을 잘 버니까. 그래서 부채를 가지고 너무 걱정하는 거는, 과거에 우리가 IMF 때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스 같은 나라도 결국은 계속 나라 자체가 돈을 못 버니까 계속 부채를 끌어당기다가 망하는 거고요. 러시아, 아르헨티나 다 마찬가지였고요. 그거는 결국은 국가별로, 개인별로, 기업별로 부채 대비해서 그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나라를 걱정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전 세계 부채 규모가 많아졌기 때문에 또 부채의 역습, 부채 위기가 올 거다라고 계속 너무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금리가 너무 중요하죠, 부채에는. 그죠? 우리가 뭐 전세 대출을 받든 아니면 주택 담보 대출을 받든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이제 기업에 투자했던, 주식에 투자했던 ROI랑 이 금리 조달 코스트랑 이제 합치면 봐야 되는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면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되는데, 그 엄청난 부담을 갖는 선이 어디냐는 거죠. 임계치가. 그 임계치가 중요한 거지. 물은 99도까지는 절대 안 끓 거거든요. 결국은 100도가 넘어야 되는 것처럼 물을 처음에 올려놓으면 처음부터 좀만 지나면 약간 이렇게 수증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투자를 할 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물이 끓는 점이 언젠가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온도가 어느 정도가가 중요한 건데, 그 2018년도에 두 번의 이제 시장 쇼크가 있었는데요. 18년 2월 달에 처음으로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또 3%를 탁 터치하니까 시장이 놀래서 확 빠졌었어요. 그리고 2018년 10월 달 되니까 제롬 파월 의장이 지금 물가 수준으로 보면 아직까지 금리를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면서 또 2018년 10월 달에 또 시장이 확 밀렸었어요. 그때는 S&P 500이 거의 15% 가까이 빠졌었거든요. 그 임계치가 얼마였냐면 시장은 3%라는 금리는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1.3에서 1.4 이렇게 오는 것 가지고 막 또 이 금리가 어떤 트리거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라면에 물을 이제 올렸는데 예. 너무 빨리 지금 끓는 거 아니야라고 너무 걱정을 빨리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얼마 전까지 1.78 뭐 이렇게까지 올라갈 때까지 시장 별 조정 없었잖아요. 투자자들, 부동산 투자자들, 주식 투자자들이 느끼는 부담이 되는 금리 임계치는 얼마인가라고 보면 저는 2%는 돼야, 2%는 넘어가야 배당 수익률하고도 비교가 돼요. 미국의 배당 수익률. 배당주라고 하는 네, 2.5%가 넘는 거고, 또 주가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PER의 역수로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가 지금 PER 뭐 13배 뭐 이렇게 되면 10배를 거꾸로 하면 10%가 나오는 거고, 그죠? 뭐 PER 15배다 그러면 한 6.7배 정도 나오는 것처럼 6.7%면 여전히 금리보다는 좋잖아요. 그렇게 주식 투자나 이런 거에 대한 영향을 줄 수준으로 보면 주식 시장은 괜찮은 것 같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부동산 보면 수익률이 2% 안팎이에요. 맞아요. 예, 그렇죠. 2% 안팎이다 보니까 금리가 여기서 조금 더 미국 10년물 기준으로는 2% 정도만 가도 부동산은 좀 영향을 받는다고. 부동산은 영향을 받는데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만한 금리는 아니다. 우리가 뭔가를 투자를 할 때 그 투자하는 뭐 기업으로 따지면 이 기업이 어느 정도의 펀더멘탈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 가치 상승이 일어나는지 그걸 보고 투자를 하잖아요. 아무래도 고성장하는 기업들은 주가도 같이 고성장을 할 거고, 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나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변동성은 어떻는지, 그 변동성에 대한 속성을 알고 투자를 해야 돼요. 알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주가라는 변동성은 언제든지 고점 대비 지수도 언제든지 강세장에서도 10% 빠지죠. 또 우량 주식도 언제든지 고점 대비 30% 빠져요. 반드시 무슨 약세장이 와야만 빠지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빠지는 게 우리가 투자하는 주식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S&P 500이 최근에 한 30년 동안 보면 연 9% 정도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면 2019년도에 28.8% 올라가고 작년에도 20% 올라가고 올해도 지금 거의 20% 올랐다가 지금 조정받은 거예요. 그러면 아니 연평균 9% 정도에서 과거에는 한 11%까지도 나왔지만 그래도 10%예요. 아니 10%씩 성장하는데 2019년도에 미국은 이익 성장이 없었어요. 2019년도에 S&P 500의 EPS 증가율은 1%밖에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되게 좋아질 걸로 코로나를 예상 못하고 미국의 주가는 28.8% 거의 30% 올랐거든요. 이익 증가가 없는데도 30% 올랐죠. 그리고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받았는데도 또 20%는 올랐죠. 올해 또 20% 올랐죠. 그렇다면 이 정도 많이 올랐으면 언제든지 고점 대비 5% 10% 조정은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안 나오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안 나오는 게 더 이상하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신중하자. 특히나 언제? 올 상반기가 아니라 올 하반기. 특히나 미국은 미국의 역사를 보면요. 다우지수가 가장 많이 빠졌던 그 10번 중에 4번은 10월 달에 나왔어요. 네, 블랙만데이도 10월에 나왔고 2018년 아까 10월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주가라는 속성이 미국의 그런 피스컬 이어가 딱 끝나는 9월 말 지나면 이상하게 10월 달에 그런 조정이 나오는 습성도 있고, 그런 변동성의 습성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8, 9, 10월 달은 주가 레벨도 높았고 20%나 또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8, 9, 10월 달은 좀 단기적으로
이런 하락 조정을 우리가 잘 이용을 하면 되잖아요. 또 내가 좋아하는 주식을 조금이라도 싸게 사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8, 9, 10월 달을 조금 조심하자는 의견을 그동안에 얘기했던 거고요. 이런 조정이 오면요, 다들 또 이제 약세론자들이 이제서야 이제 시장이 이제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 트럼프랑 바이든의 선거 있기 전에도 작년 10월 달에 나스닥이 한 3% 빠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빠진다. 실물 경기는 못 쫓아왔는데 월가에 월스트리트만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인 조정이라는 얘기는 그때도 있었지만, 이거는 언제든지 나타나는 주가 변동성의 그냥 일시적인 조정에 불과할 뿐이고, 강세장은 내년에도 지속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버는 거는요, 하락장에서 대응을 잘해야 돼요. 작년에도 엄청난 폭락장이었죠, 그죠? 왜 하락장에서 대응을 잘해야 되냐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에 내 주식을 싸게 팔아요, 반대로. 그래서 피트 린치의 마젤란 펀드라고 있었잖아요. 1977년부터 1999년까지 14년 동안 그 600배나 이제 자산이 커졌는데, 연평균 수익률이 29.9% 정도, 그냥 거의 30%씩 됐어요. 가만히만 들고 있었으면 엄청난 수익이 났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마젤란 펀드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벌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신기하죠. 왜 그러냐면 1987년에 블랙먼데이가 왔을 때도, 그때도 사람들은 폭락하는 장을 보면서 이제 드디어 다시 1930년대 대공황이 이제 다시 온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이라도 팔아야 된다. 왜냐하면 대공황 때 주가가 80% 빠졌거든요.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대공황이 시작됐다 하면서 마이너스 지수가 다우가 마이너스 30% 빠졌는데 거기서 주식을 환매를 해요. 펀드를. 그래서 피트 린치가 환매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식을 판다라는 얘기가 책에 있을 정도로 밑에서 팔고 또 장이 좋아서 또 펀드가 확 수익률이 올라가면 거기서 또 펀드 가입하고, 빠지면 리스크 관리한다고 또 거기서 펀드 환매하고. 그래서 이런 조정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대응 전략은 너무나 명확해요. 잡주를 더 사면 안 되지만 우량주는 이런 조정을 위해서, 조정을 이용해서 더 사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현금화 전략이라고, 작년에도 코로나에 이런 2차 팬데믹, 3차 팬데믹을 그렇게 예측을 하면서 주가가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해서 인버스나 고버스나 현금화 시켰던 사람들이 어디서? 싼 영역에서 현금화 시킨 사람들이 다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정 주가 수준, 내가 사는 구간이, 내가 투자하는 이 구간이 싼 영역인지 비싼 영역인지 그거 엄청 중요해요. 여기서 조정이 올 거다 안 올 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싼 영역이 됐을 때 내가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그런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너무 많은 복잡한 생각 하시면 안 돼요. 흉닥으로부터 해가지고 금리가. 그래서 올바른 대응 방법은 내가 투자하는 위대한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업의 주가 수준이 적정 주가 수준이든지 아니면 좀 싸졌다고 싶으면 그냥 싸지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악재가 터지고 뭔가 안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싸지는 거예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사는 게 그동안의 100년 동안의 주식시장 역사를 보면 올바른 대응 방법이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우량주들이 고점 대비 30% 이상 빠진 기업들이 꽤 많아요. 30에서 50% 요 사이에서는 그 마켓 리스크가 있지 않으면 우량주가 50% 이상은 잘 안 빠져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30%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확률적으로 좀 유리한 구간인 거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좀 큰 기업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고점 대비 30% 이렇게 빠지면 손절매, 현금화를 걱정할 게 아니라 더 사야 되는 전략이 맞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방적으로 항상 6대4, 7대4면 절대 아니고요. 작년처럼 뭐 코로나 위기 때는 돈을 끌어다가서 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라도 주식 비중을 더 늘려야 되는 거고, 지금 구간은 그러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구간인가라고 보면 3,200, 300 이 구간은 코스피의 역사로 보면 뭐 절대 지수도 높지만 PER이나 PBR로 보면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기보다는 잃는 확률이 높았던 구간이에요. PBR 1.2배 이상 구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비싸니까 현금화 비중을 제가 30%는 가지고 있어야 이런 조정이 왔을 때 살 수가 있는데, 현금화를 안 시켜놓으면 이런 조정이 와도 아무 할 수 있는 대응책이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3,150 이상에서는 이제 현금 비중을 한 30%는 가지고 계세요 했던 거고요. 지금과 같이 3,030 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준비해놨던 자금을 또 주식을 사는 기회로 그렇게 삼아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3,000이 깨지면 뭐 2,950 뭐 그러면 뭐 그때는 이제 현금 비중을 거의 뭐 10% 미만 가져가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행동 때문에 이제 쪽박차는 분들이 꽤 많아요. 어떤 형태냐면요. 우리가 뭐 카지노를 가면 카지노에서 이제 바카라 같은 경우에는 50대 50의 확률이잖아요. 근데 그 50대 50의 확률이 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실질적으로는 카지노나 나나 똑같은 확률은 아니에요. 카지노는 무한대로 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플레이어고 나는 제한된 자금이잖아요. 그래서 50대 50 확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반복이 되면 될수록 개인이 무조건 잃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 확률, 아니 50대 50인데 이 확률 때문에 개인은 하게 되거든요. 하다가 이제 잃잖아요. 그러면 내가 100만 원 들고 가서 이제 90만 원, 95만 원 잃었어요. 그러면 그 5만 원을 가지고 뭘 하냐면 한 방에 내 돈을 다시 100만 원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나. 그게 뭐 룰렛인가요? 그 숫자 맞추는 거 있잖아요. 뭐. 거기 가가지고 배팅을 해요. 굉장히 낮은 확률에 배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쪽박찬다라고 예전에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게 그 도박 심리로 변하면서 내가 빨리 내 손실 본 걸 회복하고 싶고, 왜냐면 스트레스니까. 그죠? 손해 났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 보니까 이걸 빨리 극복하고 싶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아까 룰렛으로 전환하는 도박 하는 사람처럼 이제 변하는 건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이러면 이럴수록, 아니 당연히 변동성 때문에 일시적으로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 성장주도 고점 대비 30%씩, 테슬라도 그랬잖아요. 900불에서 500불 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제든지 성장주도 고점 대비 하락하는데 내가 900불에 살 수도 있어요. 재수 없게. 네. 살 수는 있지만 결국 기다리고 있으면 다 올라와요. 나중에. 사이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재수 없게 곡점에 잡았어도 사이클 기업은 건데 뭐 3년 아니면 5년씩 기다려야 돼요. 나중에 다 올라와요. 근데 잃었던 걸 빨리 회복하려고 하는 그 심리 때문에, 아 여기서 내가 손실 봤으니까 하다 보면 점점 더 잡주를 사게 돼요. 잡주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우량주와 잡주는 변동성이 엄청 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우량주에 비해서 잡주들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아주 초소형주 잡주로 넘어가게 되고, 잡주가 왜 잡주겠어요? 시가총액이 300억, 200억 이렇게 되는 이유는 펀더멘탈이 거의 다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싼 가격에 거래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업이 회복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데 가서 이제 하면서 이제 그냥 주식 바닥에서 폐인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투자를 할 때도 항상 우량주에 투자해야 물려도 기다리면 원금 회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근데 이 변동성이라는 성질 때문에 우량주도 결국은 삼성전자 뭐 9만 6천 원에 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우량주를 갖고 있으면 다 회복을 하니까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은 그렇게 잡주를 기웃거리는 행동, 투기죠. 하면 안 되고, 잡주를 갖고 또 물타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제가 책에서도 적어놨지만 성장주, 사이클 주식, 그 다음에 쇠퇴하는 기업 있잖아요. 패러다임에 이미 이제 옛날에 뭐 시티폰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패러다임이 이미 바뀌는데 계속 들어가서 그 물타기 하는 그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기준점이 워런 버핏이 그 닷컴 버블 때 옆에서는 닷컴 주식으로 엄청난 잔치가 파티가 벌어졌었는데 그 안 사는 존버 나는 절대 안 사. 버티는 것도 힘든데 버텼고 그죠? 그때 되게 조롱하는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조롱하는 얘기 많았고. 근데 그 코카콜라라는 기업도 오랫동안 가져왔고. 최근에는 보면 애플을 한 4, 5년 전부터 많이 사셨을 때 아니 저렇게 비싼 주식을 사는 거 보니까 워런 버핏도 이제 나이가 너무 드셨구나. 그런 조롱 속에서 애플이라는 주식을 포트에 40%나 담고 존버하셨잖아요. 워런 버핏은 왜 그렇게 코카콜라가 됐든 애플이 됐든 저렇게 존버할 수 있었을까? 저도 부럽죠. 어떻게 존버할 수 있고, 아니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저런 기업을 어떻게 사셨을까? 그게 내가 투자에 대한 명확한 투자 철학과 투자 기준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워런 버핏은 어떤 기준을 갖고 투자했을까? 미국 소비자들이 앞으로 5년, 10년에도 절대 바뀌지 않을 이 제품에 대한 강력한 충성도를 가진 기업을 워런 버핏은 사는구나. 왜? 기업의 미래 매출하고 수익이 예측 가능한 게 중요하잖아요. 코카콜라는 워런 버핏이 봤을 때 10년이 지나도 코카콜라를 사 먹는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애플, 미국에 팔리는 휴대폰의 50%가 애플이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지금 삼성전자의 중국 시장의 핸드폰 점유율이 0.5%예요. 한때 23%까지 갔다가 0.5%가 됐거든요. 근데 중국 시장에서의 애플 점유율은 여전히 지금 10%예요. 그 강력한 소비자들의 애플 브랜드의 로열티, 이걸로 앞으로 3년, 5년 안에 매출이 갑자기 확 기스가 난다든지 그런 이익 변동성이 없겠다는 확신을 갖고 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존버를 하려면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어떤 다른 기업에 비해서 어떤 그런 강력한 뭐 경제적 혜자라고도 하고 그죠? 그런 걸 갖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 공부와 확신을 가지면 투자의 고수일수록 종목이 슬림화돼요. 내가 정말 열심히 딥하게 공부해서 알아낸 그 회사의 가치를 보고 너네들은 아직 모르지. 그래서 투자의 고수들 보면 내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그냥 뭐 1시간 내내 강의를 해요. 그 정도로 빠삭하게 하는 그런 정도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해야 존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누가 한번 사봐? 어디서 추천을 했대? 방송에서 뭐가 좋다더래? 그렇게 듣고 사서 어떻게 존버를 해요? 존버를 하는 거는 굉장히 고수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하는 방법인데 그러려면 고수들처럼 그렇게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확신이 들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된다.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이제 부동산을 투자하다가 최근에 우리 동학개미, 서학개미 분들 보면 부동산 부자들이 꽤 많으세요. 네. 저희 회사 찾아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동산 부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려면 주식 투자에 대한 본질이 뭔가. 근데 부동산을 잘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의 본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부동산 부자들이 우리나라, 외국, 미국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우량 기업의 주식을 많이 또 우리가 투자를 해야 우리의 중산층이 튼튼해지고 우리나라가 또 선진국으로서 또 자리를 계속 자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오신 부동산 부자분들한테 주식 투자란 뭔가에 대한 그 본질을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린 내용이고, 한마디로 기업 가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고 뭐 이런 얘기들로 많은 책들이 나와 있잖아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면 된다. 근데 거인의 어깨라고 생각해서 삼성전자 96,000원에 샀더니 당황스러운 거죠. 하이닉스 15만 원에 샀더니 막 10만 원이 깨지고 하니까 거인의 어깨인데 왜 이래 막 흔들거리면서 어깨에 올라타 있는 것도 힘든 거죠. 부동산은 안 그렇잖아요. 부동산은 강남의 아파트든 무슨 강남의 빌딩이든 굉장히 진짜 거인 같았거든. 그런 큰 항공모함 타고 가는 느낌이었는데 주식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에 대한 이런 변동성의 속성, 주식 투자는 기업의 가치에, 기업의 또 성장하는 가치에 투자를 하는 건데 남들이 모를 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기업 가치에 투자했을 때 인지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수익이 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으면 아무리 훌륭한 기업에 거인의 어깨에 올라탔는데 오히려 떨어지죠. 예. 그런 것처럼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 가치 변화에 어떻게 투자하느냐? 과감하게 투자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근데 부동산 부자분들이나 뭐 의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과감한 액션을 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본질만 제대로 알면 과감한 액션을 할 줄 아는 분들이라서 그런 성질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변동성이라는 게 부동산보다는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동성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해놓은 겁니다. 섹터별로 이렇게 뜯어보면 아주 비싸진 섹터가 있고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델타 바이러스 아직까지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작년 코로나처럼 때처럼 쇼크를 받았던 그런 섹터들은 여전히 싸게 거래되는 그런 업종들 많아요. 근데 살려면 무서워요. 예, 여행사 살려면요 재무제표 보면 2년 동안 완전히 아작이나 했어요. 1년 반 동안 와 분기에 이렇게 손실 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턴어라운드 가능성 있는 기업들이 망할 위험이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하긴 해야 되는데 보통 1등 기업들은 잘 안 망하잖아요. 그래서 1등 기업들 중에 지금은 재무제표는 망가져 있지만 내년에는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할 것 같다. 그런 기업들은 지금 무섭지만 사면 대중들이 인지를 하는데도 과감한 액션을 하기 힘들어서 지금 주저주저하는 그런 업종들에서는 저는 내년 내후년까지는 뭐 수익의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그러죠.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서 뭘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률적으로 과연 그렇게 될까? 1918년, 19년도 스페인 위기 있고 나서 1920년도 메이저리그 관중수가 2배로 늘어나요. 그거는 우리 사람의 그런 기본적인 그 본능에 의한 막 햇빛 있는데 나가서 놀고 싶잖아요. 기본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저는 내년 내후년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시작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경부고속도로를 타냐 국도를 타느냐 그죠? 따라가지고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똑같은 차로 출발을 했는데 4시간 걸리는 사람이 있고 20시간 걸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주린이 입장에서는 바람직한가? 워런 버핏이 얼마나 차트 분석에 뛰어난 사람일까? 그분은 그런 생각, 그런 거 없겠죠, 그죠? 그리고 피터 린치는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피터 린치는 차트를 봤어요. 차트를 왜 봤을까라고 보면 차트는 관상 같아요.
저는 차트가 관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우리 이 기자님의 건강 상태를 몰라도 예, 만약에 다크스크리 심하고 황달이 좀 많이 심하다 하면 아, 저분 간이 안 좋겠구나. 예, 그거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관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피트린치가 나중에 마젤란 펀드가 600배 커졌을 때는 투자하는 종목이 1,500개 정도가 될 정도로 국내 미국뿐만 아니라 뭐 프랑스 기업도 사고 막 독일 기업도 사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많은 기업들을 어떻게 다 하나하나 계속 체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피트린치는 이 1,500개의 코드를 다 외우고 있었다 할 정도로 코드를 왜 외웠을까 생각해보면 차트를 써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피트린치는 차트를 봤다라고 생각하고 그의 책에도 보면 차트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차트가 무용하다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기업 변화를 감지는 할 수가 있어요. 왜 52주 신고가가 나지? 바닥에서 이래 턴어라운드 할 때는 왜 바닥을 쳤겠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바닥을 쳤고 사람들은 그 안 좋은 일에 고정관념이 생겨 있어요. 근데 52주 신고가를 내면서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누군가가 사면 아, 턴어라운드 되는 무슨 모멘텀 있나? 그래서 우리가 제한된 시간으로 수많은 기업을 발굴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렇게 52주 신고가 나는 기업만 골라서 공부를 해도 모든 급등주는 모든 10배 난 주식은 52주 신고가로 시작한 종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52주 신고가 나는 기업부터 공부를 하고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있고 그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저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10위,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10위. 도대체 왜? 중국에는 오량해 같은 기업은 왜 이렇게 시가총액이 강할까? 그런 것부터 공부하는 게 저는 이제 국영수, 좋은 대학 가려면 국영수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듯이 그 대형 기업의 성공한 기업이 있잖아요. 그렇게 10배, 100배가 난 기업이잖아요. 이 10배, 100배가 난 기업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과 어떤 CEO가 경영을 했길래 이렇게 주가가 올랐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부터 먼저 공부를 하시고 공부를 할 때는 과거 20년 동안 어떤 패턴으로 올랐는지 마이크로소프트가 빌 게이츠가 1975년인가에 회사를 세워가지고 그 윈도우 OS라는 걸 만들어내면서 엄청나게 올랐죠. 그리고 2000년부터 2014년까지는 하나도 못 올라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죠. 잃어버린 14년이고 나왔을 때는 왜 위대한 기업이 있는데 왜 못 올라갔지? 마이크로소프트 OS가 안 팔렸나요? 팔렸어요.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엑셀, 파워포인트 다 썼어요. 워드도 쓰고 다 썼는데 왜 못 올라가지? 그렇죠. 모든 소비자들이 다 그걸 쓰고 있고 모두가 다 인지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블루칩 영역으로 되니까 변동성만 있을 뿐이지 성장이 안 나왔던 거죠. 그러다가 사티아 나델라라는 새로운 CEO가 딱 들어와서 새로운 먹거리 클라우드에다가 하니까 주가가 2014년부터 또 랠리가 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계 1, 2, 3, 4, 5등의 기업들은 예전에 애플은 왜 스티브 잡스는 왜 쫓겨났었지? 그리고 복귀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지 그런 거를 공부하는 게 초단타 매매로 어떻게 해서 10분봉, 15분봉을 보면서 단기 매매를 해서 돈을 벌 확률보다는 훨씬 높아요. 그렇게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발굴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게.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로 시가총액 상위 기업 20개 정도는 우리가 다 숙지해야 되고 두 번째 52주 신고가 나는 종목들 중에서 또 이런 과거 20년 동안에 이렇게 커왔던 기업에 앞으로 20년에는 어떤 기업이 이런 기업이 될까?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주식이 이렇게 작은 변동성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굉장히 주식이 편해지고 주식을 하는 내 자신이 뿌듯하고요. 주식을 하면서 얻는 이런 지식들, 인문학적인 지식, 기술적인 지식, 그러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거죠.
요즘 주식 투자를 왜 하세요 하면 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말이 좀 멋있죠. 경제적 자유 하니까. 뭐 financial freedom이라고도 하는데 한마디로 돈 벌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왜 돈을 벌어야 되죠? 왜 돈을 벌어야 되냐면 자식들 부양도 해야 되고, 그죠? 나중에 자식들이 다 크고 나면 직업을 잃은 나 자신을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늙으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나 자신을 부양 못 할까봐, 우리 자식들을 부양 못 할까봐, 그래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은행에다가 저축을 했더니, 네, 김동완 소장이 그런 말을 많이 했죠. 저축을 했는데 축적이 안 되는 거죠. 네, 자꾸만 저 기축통화국들이 돈을 자꾸 찍어내는 바람에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바람에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데 자유가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한 돈을 그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부동산하고 주식은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인지하셨을 거니까. 피트린치가 45살, 1990년대 45살에 피델리티를 그만둬요. 그만두면서 이유를 얘기하죠. 내 가족과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저는 그 사람은 주식만 잘했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서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뭐 하실 건데요?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대답이 무슨 의미 있는 일을 하든 가족과 함께 보내든 뭐뭘 하든 결국은 내 시간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버는 이유는 나중에 내 시간을 갖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시간이 왜 필요한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일. 그러니까 내가 뭐 놀러 다니든 아니면 봉사를 하든 모든 게 다 내 시간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피트린치는 45살에 뭐 경제적 자유를 다 이루고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은 시간, 가장 소중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대한 투자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식을 본질을 잘 모르다 보니까 강세장이 됐든 약세장이 됐든 계속 돈 벌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장 분석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놓고 바람 불 때 연날린다라고 했잖아요. 적벽대전을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100만 대군하고 30만의 열악한 5척의 연합군이 봤을 때는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열세예요. 엄청난 열세인데 바람의 방향이 딱 바뀌면서 그 100만 대군을 한 방에 보내버린 거잖아요. 그 정도로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비트코인이든 되는 시장인지 안 되는 시장이 중요하고, 그렇게 될 때 벌고, 애매한 시장이라든지 올해 시장은 제가 계륵장이라 했잖아요. 또 돈을 벌기가 힘든 비싼 구간에서 거기서 애를 쓰면서 내 소중한 시간을, 내가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해서 얻고자 했던 내 소중한 시간을 오히려 돈도 못 버는 시장에서 내 소중한 시간을 잃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돈을 잃는 것보다 시간을 잃는 게 저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해야 되는 시장에서 자, 빚내서라도 하세요. 하지만 돈 벌기가 애매한 시장인데, 애매한 시장이면 저희는 저희 고객들 보고도 쉬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쉬고 나중에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하려고 했더니 나중에 하지 마시고 지금 하라는 거죠. 저는 그게 진정한 행복한 투자자의 자세와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